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쌀 시장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수입 쌀에는 높은 관세를 매겨서 우리 쌀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죠. 잠시 후 쌀 관세를 통한 시장 개방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경을 쳐볼 주제는요. 바로 리디노미네이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폐의 액면 단위를 축소하자는 논의가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돼 왔었죠. 오늘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알고들 계시겠지만 우리 원화는 달러 대비 1000배에 달하고 있고요. OECD 국가 중에서 화폐 단위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는데 국제적인 위상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기엔 여러 가지로 또 부작용이 많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연 리디노미네이션의 과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쌀시장 전면 개방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관세만 내면 얼마든지 쌀을 수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건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간의 쌀 관세와 유예 과정 함께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해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하기로 했는데요. 우리나라 쌀은 예외적으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약 10년 동안 관세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2004년엔 WTO와의 쌀 시장 개방 협상에서 관세화가 2005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추가로 이뤄졌는데요. 그 대가로 의무 수입 물량이 설정되었습니다. 바로 유예 기간 동안 점차 늘어난 건데요. 그리고 이번 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 발표를 했습니다. 쌀 관세화를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쌀 시장 개방을 알리는 시장이 열렸는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쌀 관세화를 미루는 동안 의무 수입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국내 쌀 수급에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올 들어 의무 수입 물량으로 들여온 쌀만 40만 9천 톤으로 지난해 전체 쌀 소비량이 9%에 달하는 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또 1인당 쌀 소비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도 쌀 시장 개방을 좀 더 미룰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렇게 점점 감소해하고 있는 소비량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쌀 산업, 어떻게 보호하면서 쌀 시장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유달리 캐터 잘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개방되는 쌀 시장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오늘 얘기 나눠주실 분은요.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총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정리를 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내년 1월부터 쌀 시장이 개방이 되고요. 정부가 그동안 고민을 했었죠. 관세를 유예하고 의무 수입량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할 것이냐. 두 가지 선택 중에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는데 사무총장님 보시기에는 옳은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저희 전체 한 300만 농업인들은 쌀 개방을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셨겠죠. 그러나 저희가 20년 전인 6월 협상 때 WTO 회원 가입국 150개국이 약속했던 모든 농산물의 그 관세와, 예외 없는 관세와 그 약속을 했었는데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20년 동안 유예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 대우를 받았었는데 이 관세와 유예의 맹점이 뭐냐면 의무 수입 물량,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들여와야 될 물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1만 톤, 이것은 우리나라 소비량의 한 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또다시 관세 유예를 하였을 경우에 최근에 필리핀의 사례만 보더라도 약 한 80만 톤 정도까지 늘려야 되는데 이것은 소비량의 한 20% 정도까지 울며 겨자 먹기 싫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좀 적정한 고일 관세를 매겨서 관세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쌀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그래도 최적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무총장님, 지금 국내 쌀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한 450만 톤 정도. 450만이요? 예. 그럼 450만 톤 가지고는 예. 부족하네요. 이것이 이제 그동안 소비량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쌀 그러니까 소비량이 이제 그 정도 이제 든다는 거고요. 소비량이 450만 예, 톤이요. 예. 그 중에서 이제 10% 정도를 예. 수입쌀로 수입에 대체를 해야 되기 의존을 하고 때문에. 있고. 근데 물론 그 수입쌀은 가공용과 또 우리 소비자들이 잘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예. 시중에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만 톤 중에 30%인 예. 12만 톤은 우리 소비자들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와 유예를 하더라도 예. 수입쌀이 소비자한테 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전면 개방은 아니더라도 제한적 개방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율 관세를 매긴다면 예. 오히려 좀 더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면 개방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의무 수입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쌀이 초과 공급될 것이 이게 가장 큰 이제 문제점으로 떠올랐었는데 실제로 재고 문제를 들여다보면 뭐 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초과 공급에 근거해서 우리가 시장 개방하는 것 이건 좀 논리에 맞지 않다 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지적인가요? 2000년대 중반에 예. 그 사실 쌀 재고 문제가 심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북한으로 이제 대북 지원도 하고 그렇죠. 그 재고를 좀 털려고 했었지만 의무 수입 물량 가지고는 지원이 안 됩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것이 그럼 대북 지원은 국내에 생산된 쌀만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군요. 국내 쌀이든지 오히려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대북 지원을 했었죠. 재고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무 수입 물량은 국내에서 다 소비를 해야 되는 소비를 해야 겁니다. 되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현재로서도 이 처리 물량을 좀 예.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2배로 늘어났을 때 80만 톤으로 갔을 때 예. 그만큼 우리나라의 가공 수요를 수입산한테 뺏기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로도 시판이 되기 때문에 국내 쌀까지 잠식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 문제는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 의무 수입 물량은 더 이상 늘려서는 우리 쌀농업한테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적인 예.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무 수입된 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거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나 보군요. 소비자가 직접 마트에서 구매를 하진 않죠. 예. 아직은 우리 쌀에 대한 소비가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 소비자들이 인식을 못하지만 예. 어떤 대량 수요처 아니면 저가의 식당, 예. 그다음 뭐 김밥집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알게 모르게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라는 말씀은 예. 합법적인가요? 아니면 원산지 표기를 하면 합법입니다. 원산지 물론 표기를 통해서 섞어서 그러니까 국내 생산된 쌀하고 의무 수입된 쌀하고 섞어서 이제 식당 같은 데 지금- 사용들을 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표시를 명확하게 이것이 수입쌀이다. 예. 그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작게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혼란이 있습니다만 예. 그만큼 우리 소비자들은 잘 모르고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국내 생산된 쌀을 선호하는 우리 국내 시장의 소비자들의 입장을 견지해 보면은 계속 수입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불법적인 또 이렇게 유통도 또 예. 우려해 볼 수 있는 문제겠네요. 불법적인 유통도 있고 예, 그다음에 원산지 표기를 명확히 하지 않았을 때 그 아까 말씀드린 대형 예, 급식소라든지 저가 식당이라든지 예. 그쪽으로 분명히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반대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하나가 정부가 너무 독단적으로 이번에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 네. 좀 뭐 농민단체들과 좀 더 성실하게 좀 협의를 한 후에 결정을 내렸어도 늦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지금 많이 네. 토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이 관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예. 또 기간이 짧다. 예. 너무 급박하게 돌아갔다는 것은 저희도 불만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저희 국내 농업계에서도 사실 2008년, 2009년부터 예. 조기 관세를 하자. 음. 그러니까 유예가 종료되는 2014년 전에라도 예. 지금 국제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예. 고율 관세를 매기면 관세를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예. 해서 2008년부터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러한 연구나 조사는 많이 축적이 되어 왔던 과정인데 예. 다만 정부로서도 이게 좀 민감한 주제다 보니까 오히려 좀 오픈해서 같이 협의하는 과정들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거나 이제 시장 개방을 하되 높은 관세를 매겨서 가격을 가지고 우리 쌀 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관세율을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관세율은 그 WTO 협정에서 예. 그 공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의 차이. 예. 86년, 88년. 예. 그래서 그 산식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당시 우리나라가 쌀을 수입한 실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의 주변 이웃국들의 쌀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WTO에 통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예. 자기 선언입니다. 예. 예. 다만 이 과정에서 어떤 수출국은 이의를 제기하겠죠. 예. 왜 대한민국은 관세를 이렇게 설정했느냐. 예. 이제 그런 협의 과정이 있습니다만 지금 연구기관에 보면 약 300에서 한 500% 정도는 우리가 관세를 매길 수 있다. 관세가 300에서 500%요. 예. 당시 우리나라 국내 가격은 높았고 예. 국제 가격은 좀 낮았기 때문에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저기 세계 시장에서 네. 우리 쌀이 수입쌀 대비해서 가격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 사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예, 예.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의 차이가 한 4배에서 많게는 6배. 예. 국내 가격이 비쌌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당시에 고관세를 매기더라도 수입되지 않겠느냐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예. 최근에 국제 곡물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 현재는 한 2배 정도, 2배 정도. 많게는 한 3배 정도. 근데 관세를 300% 정도 매기면 예. 오히려 수입쌀이 우리나라 비싸지겠군요. 쌀보다는 조금 비싸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예. 우리나라의 쌀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들은 앞으로 이 쌀 시장이 개방되면 어떤 예. 국가들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의무 수입 물량 중에 대부분 예. 차지하는 것들이 미국하고 미국이요. 중국, 예. 그리고 일부 호주, 예. 뭐 이런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미국하고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FTA도 지금 체결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마음대로 이게 관세율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관세는 기본적으로 FTA 대상은 아니고 WTO에 통보를 하는 겁니다. 예, 예. 우리나라는 예. 뭐 예컨대 400%를 매기겠다, 500%를 매기겠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협의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하고 WTO하고 아닙니다. 물론 이제 통보를 하고요. 통보를 하고 미국이 이의 제기를 하겠죠. 아, 이의 제기를 미국하고 하면? 서로 이제 협의는 하겠지만 당사국 간의 협의가 벌어지는군요. 예. WTO 중재 아래. 한미 FTA를 우리가 맺었지만 예. 쌀은 양어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쌀은 FTA하고 상관없이 예. 협상 대상이 아님을 이미 했기 때문에 예, 예. 앞으로 이 FTA 가지고 미국하고 쌀 문제로 할 것은 없다. 예. 다만 이제 관세율이 미국에서는 높다라고 이의 제기를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좀 풀어야 될 숙제라고. 그러면 지금 쌀 수출국하고 수입국하고 사이에서 관세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 네. 그걸 어디서 조정을 하게 됩니까? WTO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 국가, 예. 이의를 제기한 국가와 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그러니까 경우 국가 간의 관세를 예, 협의하게 돼 있군요. 예, 예, 그럼 뭐 협의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예, 예. 관세를 선언하고 나서 예. 관세를 발표하고 나서 예. 미국하고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합의점에 도달한다는 2년 예. 정도가 시간이 대만은 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5년이요. 예. 예, 그것도 쉽지 않은 예, 또 그렇습니다. 협상일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또 과연 관세만 가지고 우리 시장을 보호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안전장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을 겁니다. 예. 저희가 고율 관세를 설정하더라도 예.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을 해줘야 되는 문제지만 앞으로 있을 FTA, 지금까지의 FTA에서는 쌀은 다 협상 대상에서 제외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FTA에서도 제외를 해줘야 될 것이고 지금 중국과 FTA 논의에서도 쌀은 제외 정부 품목으로 방침은 제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포함시키려고 하겠죠. 물론 협상 카드로 그렇겠죠. 쓸 것입니다. 예, 예.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소비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쌀 소비가요. 예,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한 우리 소비자들의 좀 우리 농업을 좀 지킨다는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우리 농업인들도 물론 지금 쌀 가격이 90년대 중반 가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다른 모든 제품의 가격대는 다 올라갔지만 그만큼 농업인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국민들 위해서 안정적으로 쌀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10분 이해를 해주시고 예. 우리 쌀 소비를 좀 많이 해줘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저희 농업인들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예.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현재로서도 품질이 좋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소비자들이 좀 인식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WTO의 관세율 통보하고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 진행 과정과 일정 좀 소개를 해주시죠. WTO에서는 우리가 관세를 2015년 1월 1일부터 이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3개월 전인
9월 말까지는 WTO에 우리가 관세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관심 있는 국가들, 오히려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국가들이 있겠죠. 예. 3개월 내에 협의를 마치고 예. 문제 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고요. 예. 문제 제기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대 국가 그 관세율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소비자들 네. 얘기하는 것이 과연 언제까지 관세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시장을 보호할 것이냐. 네. 사실 아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요즘 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농업 네. 뭐 했냐. 과연 농업 경쟁력 갖추는데 너무 조금 소홀히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사실 정부가 그동안 무슨 농업 대책하면 뭐 몇십 조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예.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농업인들한테 간 것이 아니고 예전에 논을 보면 구획 정리도 안 되고 예.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구획을 바로 펴는 SOC나 이런 기반 정비에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소비자들은 그것이 다 농민한테 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 예컨대 기계화라든지 예. 그다음에 품질 높이기 위한 이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예. 그런 것들이 그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안정적으로 쌀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예.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쌀은 품질이 일정 정도 이상으로 올라와 예. 있는 이러한 농업인들의 노력이 좀 있었다는 것을 좀 우리 소비자들이 잘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쌀 품질이 좋아졌다는 것은 뭐 소비자들이 다 인식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우리 농업의 생산성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이제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 농업, 네. 뭐 더나 농촌의 생산성이 너무 지금 떨어지는 네, 것이 네. 아니냐 하는 참 우려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그 정부가 밑빠진 덕에 물을 부으면서 우리가 농업을 지켜나가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시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소비자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 수출국들의 경쟁력은 광대한 토지라든지 뭐 저렴한 인건비라든지 예. 기계화라든지 여기서 경쟁력이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러한 국가들하고 농업의 여건이 엄청나게 다르죠. 그 속에서 농민들은 많은 노력을 해왔고 예. 예컨대 농업 수출국인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의 경쟁력 중에 하나는 예. 아까 말씀드린 농업 여건도 있지만 정부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예.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 농업 예산 중에서 정부 보조금은 우리도 어느 정도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에? 예, 낮은 우리도 편인가요, 여전히? 농업 수출국에 비하면 여전히 수출국에 비하면 낮은 편이고요. 낮은 편이죠. 물론 이제 아주 못 사는 최빈국이라든지 예. 다른 개도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죠. 예.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 여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 안 주고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예. 오히려 이러한 300만 농업인들의 경제 기회를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전 국가의 예. 여러 가지 실업 문제라든지 또 전후방 산업의 효과 예. 이런 것까지 따지면 우리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예. 정부의 또 지원도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뭐 어차피 개방은 했고요.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996년에 이제 일본이 개방을 했고 2003년에 대만이 개방을 했는데 네. 그들이 시장을 개방한 다음에 좀 어떻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면은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본하고 대만 사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두 나라 공이 의무 수입 물량 부담 때문에 관세하로 전환을 했습니다. 일본은 한 4, 5년 만에 예. 대만은 WTO에 가입한 지 1년 만에 예.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각종 농민단체나 예. 농협이나 이해관계들과 협의를 통해서 예. 쌀산업 대책을 마련했었고요. 대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심리적으로 가격이 좀 폭락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을 정부의 각종 대책으로 예. 그러한 불안감을 극복해내고 쌀산업의 경쟁력을 좀 높여나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기항에 유리한 현실적인 관세를 선택했지만 우리 쌀산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갈 예. 이런 대책들을 같이 지금 머리 맞대고 예.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예. 생각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무총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네. 대책들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총장님께서 보시기에 네. 가장 우리가 좀 먼저 우선순위를 둬서 논의해야 될 대책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 부분이 있지만 생산적인 면에서는 예. 그 전업농 규모화를 시켜서 경영비를 좀 절감시키는 이게 이제 개별 전업농에 대한 정책이라면 예. 좀 중소농을 위한 것은 들녘별 경영체, 예. 집단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 이걸 통해서 경영비를 좀 줄이고 예. 그다음에 소비 대책, 그 수입쌀에 밀려 있는 예컨대 막걸리도 대부분 수입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가공용에 대한 우리나라
그 쌀에 대한 소비 수요를 넓혀 나가는 것. 예. 그리고 지금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 대부분 이제 정책 자금이나 금융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을 합니다. 예. 근데 정책 자금 금리도 3%입니다. 현재 막 1%대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금리를 낮춰서 예. 우리 농민들이 경영비 부담을 좀 줄여나가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우리 농촌, 농업 좀 경쟁력을 갖춰서 이번에 쌀시장 개방 슬기롭게 좀 극복해 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재범 죄송합니다. 사무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리디노미네이션의 논의, 한동안 잠잠하더니 최근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리디노미네이션의 코업까지 갔다가 무산됐던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이란 그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이 단어는 쉽게 말해 화폐를 단위를 바꾸는 것으로 가치는 그대로 두고 화폐의 액면 단위를 일정 비율만큼 낮추는 것을 일컫습니다. 보통 화폐 단위를 1000대1, 100대1 등으로 바꾸는 식으로 이뤄지는데요. 예를 들면 4,500원짜리 커피가 4.5로 표기되는 식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기본적으로 화폐 단위를 나타내는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일반 상거래나 기업과 정부의 회계 등에서 이 겪는 불편한 점들을 해소할 목적으로 실시가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2차례 리디노미네이션이 시행됐었습니다. 1953년에 대통령 긴급명령 13호로 화폐 단위가 변경됐는데요. 당시 전쟁으로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된 반면에 거액의 군사비 지출로 인플레이션 압력과 함께 통화의 대외 가치가 폭락하자 원에서 환으로 변경하고 화폐 액면 금액을 100대 1로 절하했습니다. 1962년에는 긴급통화조치법에 의해서 화폐의 액면을 10분의 1로 조정하면서 환에서 원으로 변경했는데요. 쓰지 않고 묵혀뒀던 일명 장농자금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하겠다던 목표로 이게 추진이 됐지만 성과를 거두진 못하고 화폐 유통 질서의 혼란만 가져다 줬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주최로 열린 국제화폐 컨퍼런스에서 화폐 액면 단위 변경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가자 리디노미네이션의 논의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도돌이표만 그리던 리디노미네이션, 이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유달리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달러당 1000배에 달하는 교환 비율을 가진 곳은 몇 나라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리디노메이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과연 발음이 참 힘드네요. 리디노미네이션 필요한가? 아직은 시기상조인가? 오늘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한국금융연구원 박정규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쪽이시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앞에서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참 읽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순자산 규모인데요. 지금 0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읽기는 1경 600조라고 읽는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요. 경제지표에 등장하는 숫자 규모도 점점 복잡해지고 우리 경제 여러 면에서 좀 비효율을 초래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어떤 좀 문제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비효율이 뭐가 비효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일경이라고 하겠는데, 뭐 경이라는 말이 어감도 괜찮고요. 들리고 뭐 일경이면 어떠냐. 그리고 이게 자꾸 자산 규모가 커져가지고 그 숫자가 자꾸 늘어나긴 합니다만은 일반 우리 국민들 생활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뭐 극대남 숫자, 뭐 100조, 1000조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뭐 정부 예산을 다루는 분이라든지, 뭐 경제 규모를 전망하는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극소수고 그런 분들도 숫자를 다 원 단위까지 쓰는 게 아니라 10억 단위로 해갖고 공 9개를 날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무슨 뭐 그 숫자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비효율이나 불편한 거라는 건 없고.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네. 자, 물론 우리 경제 규모가 커져야겠죠. 이제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숫자 체계가 커지고 복잡해져.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시고. 네, 뭐가 비효율인지. 그 외에 지금 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글쎄 아까 모두에 나왔습니다만은 외국에서 볼 적에 우리나라 그 환율이 1달러당 4자리 숫자가 돼가지고 좀 창피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달러가 환율이 그렇게 높아갖고 창피하다면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기업을 많이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시켜갖고 이 환율이 자꾸 낮아지게 해서 지금 1,030원이죠 오늘이. 이게 그 1,000단위를 내려와서 뭐 900단위가 되고 세 자리로 만들면 되는 것이지. 이게 창피하다고 해서 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 혼란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1,000대1로 만약에 바꾼다고 했을 적에 그 달러당 뭐 1점 얼마다 이래갖고 우리 경제를 그것 때문에 더 좋게 보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박사님께서 일단 반대하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평론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일상에서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거의 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까지 화폐 가치가 많이 이제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리디노미네이션이 좀 힘을 더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리디노미네이션의 어떤 필요성 이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창피함이라고 우리 박 연구원께서 표현을 하셨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좀 국가 경제에 대한 오해 같습니다. 이 제가 사례를 들면은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한 뭐 IB뱅크에서 오래 일하다가 온 가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하고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집 아들이 한국은 이렇게 잘 사는데 왜냐하면 싱가포르 달러 같은 경우에는 미 달러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이제 1달러당 이게 1,000원 이상으로 가니까 이게 뭐지? 한국 경제 이렇게 잘 되는데 오히려 화폐 가치는 왜 이렇게 낮을까? 뭐 중학생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 박 연구원님 말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지금 오해와 위상 같은 게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가령 미국 관광객들이 왔거나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환전하다가 막 이 엄청난 패닉에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막 1,000원씩 바꿔야 되니까. 공 하나부터 1달러 같은 경우에 공이 하나도 없다가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국가 매력도 같은 차원에서 리디노미네이션에 아까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OECD에서 지금 4자리대, 3자리대는 한 2개국 정도가 있는데 4자리대는 한 국가도 현재는 없습니다. 하고 4자리대의 환율이 제가 보니까 지금 우즈베키스탄 정도가 4자리대를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현실의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홍대나 이런 젊은 거리 같은 데 가면은 이미 2,500원짜리를 2.5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표현하는 상당수 현실에서는 이미 알아서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걸 유지해야 하는 이 현실과 어떤 하나의 법규상의 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일치 차원에서 이런 필요성 같은 것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는 경우는 그 역사상 우리가 1920년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50개 국가가 그 리디노미네이션을 했는데 절반이 그 23개 나라가 그 중에 공산주의 하던 나라예요. 그 러시아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아시아에서 그 베트남, 라오스, 중공, 그다음에 저희 북한도 했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습니다. 남미의 그 경제가 망가졌던 뭐 멕시코, 아르헨티나 그 10개 국가, 그다음 아프리카에 무슨 왜 그 나라가 그 리디노미네이션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우간다 뭐 이런 나라들이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 뒤에 그 1, 2차 세계대전 뒤에 그 극심한 인플레가 있었던 독일에서 그 몇 번 했고 그다음에 요즘도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한 4번 했고 그래요. 이게 뭘 말하느냐? 이게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는 경우라는 거는 경제 운영을 완전히 실패했을 때 또는 전쟁 같은 걸 해가지고 전쟁 같은 걸 해가지고 극심한 인플레가 있어서 다른 수단으로는 도저히 교정이 안 돼서 뭐 하나 살라고 하더라도 뭐 그 화폐를 이따만큼 들고 가야지만 뭐 커피가 한 잔 살라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하고 못 견딜 적에 그때 하는 게 리디노미네이션입니다. 지금 뭐 싱가포르의 어떤 중학생 얘기도 했고 뭐 그 환전할 때 그렇게 했지만은 이거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했다는 거는 그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그 경제로 봤을 적에 리디노미네이션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2014년 현재 우리나라를 그 불명예스러운 명단에 꼭 집어넣어야 되겠느냐.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리디노미네이션 해가지고 뭐 1달러당 뭐 1.1원이 되고 뭐 1원이 됐다고 칩시다. 그랬을 적에 오히려 진짜 생각이 있는 그 외국인들은 야 정말 황당하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극심한 인플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까 모두의 그 1962년에 2차 화폐단위 변경했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도매 물가가 한 14%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불편하기만 하고 의도했던 정책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었다. 그래서 1963년에 화폐 단위 변경을 주도했던 분이 물론 1차 화폐 개혁도 주도했던 분이지만 그분이 김정렴 씨라고 그 박정희 그 정부 때 이제 비서실장을 오래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월드뱅크에다가 자기 자서전을 내셨어요. 요만한 그래서 그 개도국 사이에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끈 책인데 거기에 그 화폐 단위 변경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부정 축제자들 그때 그 정치적인 의도였죠. 이제 군사 그 혁명을 한 다음에 뭔가 한번 크게 무슨 분위기를 바꾼다는 차원에서 그분이 1차 그 화폐 개혁을 주도했던 분이기 때문에 2차도 와서 해라. 그랬더니 나는 반대한다 이랬대요. 근데 벌써 새로 찍은 화폐가 부산항에 도착했으니 반대도 소용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2차 화폐 개혁을 했는데 그분이 그 회고록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2차 그 화폐 개혁은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해가지고 국민들 생활만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거는 나의 30년 공직 생활 중에서 가장 쓰라린 그 비털이라는 단어가 있죠. 가장 쓰라린 실패였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실 먼저 기득권 세력의 이제 어떤 경제적인 기반을 좀 와해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좀 시도됐을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이해가 되고요. 그때 반해서 지금은 아까 이제 얘기 나눈 것처럼 화폐 가치도 많이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 사실 뭐 지금 반대를 하시지만은 우리가 10원, 50원, 100원, 500원 잘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사용할 때도 없거든요. 근데 그걸 유지하는 데 또 드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한번 리디노미네이션 글쎄, 단지 우리가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한 그 비용이 불편이 너무 크다. 1961년에 드골 대통령이 그 처음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어디 가 있다가 그 정권을 처음 잡았잖아요. 그때 그 정권을 잡으면서 그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한번 그 100대 1로 그 리디노미네이션을 했답니다. 근데 해놓고 보니까 기득권, 그 기성세대들이 너무 불편해 하더래요. 이거 일일이 머릿속으로 다 환산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택시를 타고 오는데 뭐 3,400원이 나왔다. 근데 그러면 이게 3,400원이었던 것이 3환 뭐 4푼 이렇게 되면 3환 4푼이 이게 얼마의 가치인지 잘 헷갈리는 겁니다. 그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1961년 프랑스가 100대 1로 그 변경했던 것도 이것도 실패 사례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심한 인플레가 되고 뭐 터키가 몇 년 전에 했지 않습니까? 100만 대 1로 확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렇게 막 경제가 너무 인플레가 많고 화폐 가치가 너무 휴지 조각이 됐을 때 그때 하는 게 리디노미네이션이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 위상을 높이는 게 아니라 경제 위상을 오히려 떨어뜨릴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화폐 개혁을 했을 때 지금 국민들이 화폐 단위가 바뀌었을 때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역설적인 건데요. 국가적으로 어떤 비용이 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하시기 실은 정확합니다. 그 어디에도 화폐 이 리디노미네이션의 성공 사례는 실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게 뭐 브라질이나 터키 이쪽에서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 리디노미네이션을 했지만 다시 또 인플레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거지를 쓴 게 맞습니다. 하고 또 1962년 우리 두 번째 했을 때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런 어떤 물가 상승에 의한 화폐 가치 폭락 때문에 사실 리디노미네이션을 한 국가들이 대부분이고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것을 바로잡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경우는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경우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시도한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리디노미네이션의 또 다른 이제 긍정적인 효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림과 이게 반올림입니다. 즉 리디노미네이션을 할 때 내림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1000대 1에 리디노미네이션을 한다. 950원짜리가 바로 뭐 1환이라고 하겠습니다. 1환으로 됩니다.
뭐 9억 7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바로 10만 환 이런 식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엊그제 박성전 한은총재도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런 하나의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지금 하고 있는데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지금 인플레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의 상승 효과, 어떤 하나의 기대감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이게 검증된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게 하나의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소비 볼 수는 심리는 있는 좀 거죠.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게 그 소비를 같은 건 소득하고도 중요하지만 이 자산 가치,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심리 아니겠어요? 부의 효과라고 하는데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내가 3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1000대 1로 돼갖고 3억 원짜리 하던 게 1000대 1 하면 얼마니까? 30만 30만 원이죠. 30만 원. 네. 30만 원짜리 집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럼 내 연봉이 3천만 원 직접짜리인데 그럼 3만 원이네 내 연봉이. 그러면 그게 내가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일단 혼란이 있겠고 이거 내가 그 가난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건 인플레를 지수상으로 올리는 것이지 예. 일시적인 인플레 아니겠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런 것이지 그거 갖고 무슨 경기가 부양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 근거가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반대의 의미도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달러에 환율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즉 30만 달러에 대한 느낌이 있거든요. 예. 아까 우리 사회자도 그렇고 박 연구원께서도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0만 달러? 3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3억이 30만 환이 됐다고 해서 내 가치, 자산 가치가 줄어들었다.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고요. 또 하나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의식이 조사가 있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는 숫자가 공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더 뭐 돈을 크게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 미국에 100달러가 있고 우리나라에 10만 원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서의 100달러는 굉장히 큰 돈으로, 큰 가치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미국인 사이에서.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오히려 10만이라고 해서 공이 많이 붙었을 때 사람들이 그 돈이 더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0달러라는 그 한 장에 있을 때 더 돈의 가치를 귀하게 여긴다고 의식 조사가 나왔던 거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30만 환이 됐다고 해서 내 집값이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디플레예요. 아니 그 얘기가 있는데 그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 겁니다. 인식을 제가. 그렇게 하는 네. 것 자체가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인 겁니다. 근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인플레가 나는 거죠. 예. 돈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면 안 쓰죠. 그리고 그 오히려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오는 거고요. 예. 이게 아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디플레를 해서라도 예. 지금 우리 물가가 1%대 아닙니까? 그리고 경기가 이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해서라도 예. 뭔가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이렇게 하기엔 너무 혼란이 비용이? 크고 예.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는 뭐냐? 이게 이름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거는 1,000원을 갖다가 1환으로 이름을 바꾸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위상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전공법으로 가자. 그래서 일본이 그랬어요. 일본이 6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 제품을 뭐 잡보라 그래갖고 그 싸구려 물건만 만드는 나라다. 그래서 되게 비하하고 뭐 그때 엘비스 프레슬리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 일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니까 저거 싸구려 타고 다닌다면 이런 장면이 나올 정도였는데 그게 생산성을 높이고 좋은 제품 만들고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하고 또 수출을 많이 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러니까 불과 60년대에서 90년대 한 30년대까지 환율이 자꾸 낮아집니다. 한 거의 한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60년대 대비해 갖고. 그리고 달러당 100엔대가 가니까 90년대 예. 엔고가 났잖아요. 엔고 나도 버텼다는 겁니다. 일본이. 그래 갖고 그렇게 되니까 달러당 1인당 GDP가 미국을 앞섰어요. 90년대 중반에. 앞서도 크게 앞섰습니다. 한 1.5배 정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본이 넘버 2가 된 거고 전 세계에서 일본이 경제 대국이라는 위상을 인정을 받았던 것이지 절대 이름을 바꿔갖고 1000대 1로 한다 그래갖고 거기에 속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도 역시
좋은 기업 만들고 이노베이션하고 경제를 활성화시켜갖고 점점 그 환율이 1,000원대 하다가 900원대로 내려오고 600원대, 400원대로 내려오면은 그때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가야지 땀과 노고로 우리가 할 생각을 해야지 이름 바꿔갖고 할 생각하면은 본질적인 걸 접어두고 기술적으로 접근하지 말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요번에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도 지하경제 활성화 얘기를 많이 했고요. 요번에 또 이제 나오는 의견들이 사실 요번에 이제 유병현 씨 추적하는 과정에서 막 논문치가 TV에 나온 거 보면서 야 5만 원짜리를 저렇게 찍어도 없는 이유가 다 저기 들어가 있구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거 좀 화폐 개혁을 한번 하면 지하에 숨어있는 돈 좀 끌어내서 우리 국민 경제 좀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뭐 단편적인 접근도 있습니다. 그거는 실은 근데 좀 리디노미네이션의 효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정통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은 장롱 속에 있는 걸 돈 밖으로 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돈이 뭐 풀리고 지하 경제가 개선된다고 하는데 실은 그거는 이제 정통적 방식에 뭐 북한 같은 경우가 했을 때나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게 되고요. 이미 우리 한국처럼 현대 경제가 된 이 마당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은 오히려 더 어떤 경우가 발생하면 마치 고액권의 지금 5만 원권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추가적인 지하 경제가 더 양성화될 우려가 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100달러짜리, 뭐 1000달러짜리가 나오지 않을, 고액권이 더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5만 원 이상 되는 10만 원이 다는 만약에 100달러라고 하면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게 더 극심해지기 때문에 리디노미네이션이 실은 지하 경제를 잡는다. 이거는 정말 교과서 중에서의 교과서의 얘기고 현실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효과는. 우리가 또 우리 디노미네이션을 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외에 거요? 화폐 단위가 달라지면서 어떤 국민들이 시장에서 겪는 혼란 이런 것 이외에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정도면 충분히 큰 비용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그 슈퍼가 갖고 그 슈퍼 가면은 1000대 1로 하면은 모든 게 다 소수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수점 몇째, 두째 짜리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럴 때 1,500원짜리 과자가 1환 50전, 그 다음에 이제 뭐 100원 단위면 50전 2푼,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 일반 국민들이 그 일상 경제 생활에서 느끼는 그 불편보다 더 큰 비용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이익이라는 게 이제 모든 그 화폐 단위가 바뀜으로써 무슨 뭐 전산 기기도 바꿔야 되고 은행의 그 머신도 바꿔야 되고 다 바꾸면 그 투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글쎄 그 정도 뭐 그 지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까? 나머지는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연구원님께서는 뭐 근본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 반대하는 입장이시고 그다음에 우리 정평론가님께서는 일부 찬성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오늘 논의했던 것 이외에 또 다른 어떤 보고 계시는 필요성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역시 경기 부양입니다. 제가 정리 좀 하자면요. 이게 인플레가 극심한 나라에서의 리디노미네이션은 물가를 잡는 그런 성격이 있지만 이제 디플레에 접어들기 일보 직전에 뭐가 좀 건덕지가 없는 성장 동력이 없는 국가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서 이제 반올림을 통해서 일단 부의 그러니까 현실화되지 않는 심리적인 상승 효과가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물가로 잡히는 수치적인 이제 이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고. 아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와 같은 의도로 목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한 국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우수리 떼 갖고 그 뭐 950원 하던 거가 이제 그 일환으로 그렇죠. 쓰게 되지 않겠어요. 그랬을 적에 물가가 올라갈 텐데 지수상으로 그러면은 그로 인한 그 자기 소득의 감소를 느끼는 계층이 누굴 거냐 생각해 보면은 이 싼 가격으로 그 되어 있는 물건을 사는 분, 그러니까 뭐 100원 단위가 있는 저소득층에 가는 거죠. 그 저렴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느끼게 되고 뭐 고소득층이야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뭐 100만 원짜리를 사는 게 그게 뭐 1000환이 된들 뭐 아무 상관 없는데 그러나 이제 아까 제가 1,500원짜리 과자를 얘기했습니다면은 뭐 2,500원짜리 라면을 5봉지를 산다. 그럼 그게 2,500원에서 3환이 되면은 그 라면 먹는 사람들은 그게 그 피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가는 지수 자체로는 오르겠지만 그게 혜택이
상당히 그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우리가 지금 이제 리 디노미네이션을 통해서 경기 부양의 어떤 계기를 마련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연구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히려 저소득층에 더 많은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부담이 말씀하셨어요. 되겠지만 또 내수의 하나의 이제 대안인 거죠. 이게 하나의 논쟁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또 힘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하나의 그걸 효과를 통해 가지고 뭐 월급 같은 경우에도 이 명목임금은 또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걸 매칭돼서 풀어갈 수 있는 경기 부양적 효과도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전 계층이 다 좋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필요한 거고요. 여기 하나 여쭤보는 게 그 리디노미네이션 하는 데는 일정 기간이 또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는 이게 뭐 짧아도 한 4, 5년은 걸리는데 이것은 사실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이미 논의가 돼서 정권이 출발하면서 시행해야 될 문제지 정권 중반에 와서 논의돼서는 이건 아예 실행 가능성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원님께서 보시는 만약에 우리가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진행을 하기로 한다면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하거든요. 소요되는 기간이라든가요, 이런 것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도 다 바꿔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바꿔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적응해서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의 사례를 보면 53년에 한번 했고 아까 모두에 나왔습니다만 1차 화폐 개혁을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2차 화폐 개혁도 하고요. 그때는 사실 뭐 경제 규모도 작고. 1차 때는 굉장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뭐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가 심했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 중요했던 거는 6.25 사변으로 인해 갖고 전선이 그 38선에서 이제 그 낙동강으로 왔다가 다시 또 압록강으로 갔다가 다시 또 그 한강으로 와갖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국내에 그 돌아다니는 화폐가 우리 원화도 있었지만은 인민폐도 있었고 또 중공군이 왔었잖아요. 중국 돈도 뭐 섞여서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했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그리고 2차 때는 10%대 물가지만 그다지 할 필요가 없었던 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10% 물가가 아니라 1%대 물가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근데 그 기간을 보면은 뭐 4, 5년까지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상상을 해본다면은 뭐 돈을 이제 새로 찍어서 돈이 오고 그다음에 기기 바꾸고 그다음에 교환해주기 시작하면 뭐 그다지 그렇게 그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이 머릿속에 있는 거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실제 뭐 시스템이야 뭐 금방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이런 논의가 얼마 전에는 있다가 차선책으로 사실 우리가 5만 원권을 만들기 결정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중에 5만 원권 참 드물거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을? 실은 이 리디노미네이션의 최근 이 고려가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많이 생각을 했었고 2003년 그때 한국은행에서 굉장히 좀 몰두를 해서 이거 추진을 했었는데 우리 이제 박 연구원도 계시지만은 반대 여론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통과가 안 되고 하다가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전혀 다른 고액권 발행이라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만에 하나 이번에 또 리디노미네이션 얘기가 나오다가 또 벽에 부닥치고 벽에 부닥쳐가지고 뭐 10만 원권 발행 뭐 이런 문제로 가게 된다면은 이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5만 원권에 이 발행하는 그렇게 옆으로 가게 된 이 쿠션을 돌린 이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건 정통으로 갔었어야지 고액권 발행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화폐 계획에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고액권 문제 포함하셔서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고액권 발행을 하면은 지하 경제가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그 5만 원 그때 10만 원권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5만 원권 되니까 금고가 날개 돋친 듯이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 경제가 굉장히 악화됐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달러당 4자리 환율이 그 창피하고 뭐 그렇다고 하면은 방법은 전공으로 가야죠. 생산성을 올리고 좋은 기업을 만들고 경제의 활력을 찾아가지고 우리 경제의 환율이란 거는 그 경제의 가치예요. 그 경제의 가치를 높일 생각을 해야지.
그 가치를 재는 단위를 바꿔서 한다는 거는 정공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화폐 개혁에 대해서 박정규 한국금융연구원 사회선임연구원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 모시고 이런저런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디노메이션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사실 우리 사회에 과도해진 것은 화폐 단위만은 아닌 것 같죠. 사회 전체가 아주 과한 욕심에 덮여있기 때문에 아주 불필요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화가 필요한 건 화폐 단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060-300-4982) 캡틴 넘버 13번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제가 소개할 종목, 시장에 대한 이슈의 중심에